정석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들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만 듣고 끊을 때,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하게 느껴질 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TV만 보고 있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그 어색함이 느껴질 때, 혹시 이런 순간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저는 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 학비 마련하느라 당신의 꿈은 접어두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며 부모님 봉양하고 친척들 경조사 챙기고 이웃에게는 인심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을 넘기고 예순을 넘어 칠순이 가까워지니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 통화도 짧고 친구들은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어 침묵만 흐르는 저녁 식탁.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 쓸쓸함.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사실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싸움을 크게 했다거나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거나 누가 배신을 했다거나 하는 드라마 같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금이 갑니다. 또 그런 소리 하네. 내가 뭐라 그랬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관계의 벽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경험으로 충고한 말인데, 왜 사람들은 멀어질까요? 반대로 이렇습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내 곁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분들은 말을 참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는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반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분이고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왠지 자녀들이 전화를 피하고 며느리가 말수가 줄어들고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지는 분들. 그분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말이야. 그건 절대 안 돼.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걸 몰라? 차이가 보이십니까? 똑같은 관심이고 똑같은 사랑인데 말투 하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관계의 숨통을 트는 황금 문장 5가지와 관계를 막아버리는 독이 되는 문장 3가지입니다.
이 황금 문장 5가지만 익혀두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지고, 배우자와의 저녁 시간이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달라지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독이 되는 문장 3가지를 피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90% 이상 관계 회복에 성공하신 겁니다. 이 8가지 문장 뒤에는 깊은 심리학 연구와 실험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해라가 아니라 왜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가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이미 60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말투를 바꾼다고 달라질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70살에 그림을 배운 화가도 있고 80살에 시를 쓰기 시작한 시인도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꽃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배운 문장 하나를 내일 딱 한 번만 써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문장 안에 관계를 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황금 문장 첫 번째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숙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슬하에 2딸이 있었지만 큰딸은 미국에서 살고 작은 딸은 서울에 살면서도 일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밥을 해 먹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순례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김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 블라우스 색깔이 선생님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늙었네 하고 한숨을 쉬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냥 집에 있던 옷인데요. 김 씨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박 씨를 만날 때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박 씨의 말투를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분이 처음 저한테 좋아 보인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것, 나를 긍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선 교수는 긍정심리학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어그룹에게는 매일 아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주었고 B그룹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그룹은 우울증 지수가 40% 감소했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60%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방문 횟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B그룹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터슨 교수는 이것을 관찰적 긍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고 나의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면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존재 인정의 메시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의 로버트 월딩거 박사가 75년간 추적 조사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관계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이 이토록 강력할까요? 첫째, 관찰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점점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 때 누군가 나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옷차림, 표정,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의 반대편에 있는 말입니다. 둘째, 긍정의 힘입니다. 좋아 보이시네요는 판단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많이 늙으셨네요 같은 부정적 관찰이 아니라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몸은 아프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사회에서는 은퇴하고 자녀들은 바쁘고 이럴 때 누군가 좋다고 말해주면 그것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지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래야 해, 당신은 저래야 해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 그대로 좋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 수도 있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태도가 이 한 문장 속에 녹아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마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마이너스너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은 상대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으로 대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보면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해줘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면 엄마 오늘 왠지 기분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부버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사용이 아니라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그 만남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친구에게, 혹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라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여러분의 하루도 바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긍정할 때 자신도 긍정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줄 때
자신도 빛을 받습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이 6글자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황금 문장 2번째,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부산에 사는 이정희 씨와 며느리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와 며느리는 5년째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 초기 집을 마련하지 못해 시댁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를 위한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하면 안 돼.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결국 아들 내외는 집을 마련해 나갔고 이후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러던 어느 해 추석, 이 씨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인정하라. 며느리를 인정하라. 그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해 추석, 며느리가 차례상을 준비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같으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회사 다니면서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엄마가 미처 몰랐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며느리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아니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가 너무 이것저것 간섭했구나. 미안해. 그날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씨와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먼저 육아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니까 며느리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 교수는 감사와 인정의 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자에게 당신이 한 일 중 하나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룹은 결혼 만족도가 50% 상승했고 부부 갈등이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무 지시도 받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켈트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고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밥하지. 아내니까 당연히 집안일하지. 며느리니까 당연히 명절 준비하지. 이 당연함이 관계를 죽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라는 한마디는 그 당연함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MIT 미디어랩의 알렉스 펜틀랜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팀은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는 문화를 가진 팀이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급을 떠나 당신의 노고를 봅니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했다고 말하는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만 봅니다. 맛있는 밥상, 깨끗한 집, 잘 자란 아이.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시간,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한 노동, 마음고생한 감정들. 고생했다는 말은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그럴 수도 있지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고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나는 더 힘들었어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의 벽이 무너집니다. 셋째, 존재 가치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은퇴 후에는 내가 뭐 한 게 있나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고생했다고 말해주면, 아,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생했다고 말해주면, 아, 나를 봐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열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 시몬 와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는 것이다. 빵보다 집보다 사랑보다 먼저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고생 많으셨죠? 라는 말은 바로 그 인정을 주는 말입니다.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마이너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서, 즉 배려와 공감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함께 사는 가족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압니다.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자가 받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인정받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올 것입니다. 황금 문장 세 번째,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대전에 사는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 온 분이라 말투에 가르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몰라. 아들 39세은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봤습니다. 아빠,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옛날 휴대폰이 훨씬 쉬웠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르쳐달라고 해놓고 또 불평입니다. 박 씨는 아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밥만 먹고 가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주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아들 내외랑 그렇게 잘 지내나?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는 자세로 살아. 며느리한테도 배우고 손주한테도 배워.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가르치려고만 했구나. 그 후 박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도 다 아네. 아빠는 배울 게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하는 걸 보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옛날 방식만 알았는데 배울 점이 많네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너한테 배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아니어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자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내 곁으로 왔어요. 배운다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웻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나는 이미 다 안다. 배울 게 없다. 성장 마인드셋. 나는 계속 배울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다.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했고 사회적 관계도 풍요로웠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우울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라고 말하는 노인은 자녀, 손주와의 관계가 좋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뭘 알아라고 말하는 노인은 점점 외로워졌고 우울증 비율이 3배 높았습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심리적 안정감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생산적인 팀은 리더가 나도 모른다, 너한테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팀이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권위의 내려놓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선배다, 나는 어른이다, 나는 경험이 많다는 권위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 권위가 오히려 관계를 막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는 말은 그 권위를 내려놓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게 있고 너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가치 인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배울 게 많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아, 내가 가진 것이 가치 있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이 의미 있구나. 특히 자녀나 며느리는 부모나 시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배운다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지의 정수입니다. 배운다는 자세는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다.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지의 핵심입니다. 세대 간 갈등의 대부분은 내 방식이 맞아라는 고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내 방식도 배울 만한 애라고 인정하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황금 문장 네 번째, 아까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명자 씨 63세와 남편 김성호 씨 66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 차.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말을 꺼내면 남편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봤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만 할 뿐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서운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점점 최 씨도 말을 아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어줘.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남남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야, 남편도 외로울 거야. 남자들은 표현을 못할 뿐이지. 한번 먼저 남편 말을 들어줘봐. 진짜로. 최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 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응, 그래로 끝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눈을 보며 끄덕이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후배분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네요. 당신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궁금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 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었어? 네, 물론이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날 이후 부부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말한 그 드라마 이야기 나도 생각해 봤는데 최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말을 기억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들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너희 요즘 신혼부부 같아. 최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서로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40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러브랩 실험에서 가트맨 박사는 부부의 대화를 15분만 관찰하고도 그들이 이혼할지 아닐지를 94%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청의 신호였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다음 대화에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거 말이야. 어제 내가 걱정하던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불행한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만 했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는 당신의 말을 기억합니다라는 메시지다. 기억은 관심의 증거이고 관심은 사랑의 언어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헬렌 리스 박사는 공감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기억해주고 다시 언급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즉,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뇌의 위협 감지 회로가 작동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존재 가치에 민감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때 누군가 당신의 말을 기억합니다라고 증명해주면 그것은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청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들었어, 알았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들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고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들었고 생각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존재 가치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계속 생각났다는 말은 당신의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지의 실천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라는 태도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혹은 며칠 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까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배우자가 아침에 한 말, 자녀가 전화로 한 말, 친구가 차 마시며 한 말.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경청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황금 문장 5번째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인천에 사는 윤미숙 씨와 손녀 지민이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5년 전 딸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손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노년은 없는 건가? 나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싶은데 특히 힘들었던 건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딸 부부는 엄마니까 당연하지라는 태도였고 손녀는 할머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윤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지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윤 씨가 매일 함께 읽어준 책 덕분에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독후감이 아주 잘 썼대요. 그래, 잘했네. 윤 씨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매일 함께 읽어줬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민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윤 씨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책 읽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상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힘이 나요. 정말 고마워요.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손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힘이 난다는 말. 그 한마디가 5년간의 피로를 다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졌어요.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 그게 제 노년의 의미구나 싶었어요. 지금 윤 씨는 여전히 손녀를 돌보지만 전과 달리 행복합니다. 그리고 손녀뿐 아니라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난다. 고맙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그룹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
B그룹 감사한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전달한다. C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B그룹 감사 편지를 쓴 그룹의 우울증이 70%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가 80% 상승했습니다. 특히 당신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셀리그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특히 덕분에 힘이 난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자신도 긍정적 에너지를 받는 이중 효과가 있다. 또한 UCLA의 신경과학자들은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는 말을 들을 때 뇌의 보상 중추와 사회적 유대감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즉, 감사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관계적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많은 노인들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때 누군가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해주면 그것은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이 문장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과관계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좋지만 덕분에 힘이 납니다는 더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감사를 넘어 당신의 존재와 행동이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상 받았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힘이 난다는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관계를 암시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나니까 나는 계속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것은 관계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지의 완성입니다.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해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당신의 방식, 당신의 노력,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독이 되는 문장 첫 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통제와 간섭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순옥 씨와 아들 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 대고 취직하라고 학원비 대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줬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 3년 차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애도 있는데. 엄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 그게 밥 먹여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해. 엄마는 제 말은 안 들으시고 무조건 반대만 하시네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엄마가 너보다 세상 경험이 많아. 창업은 절대 안 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아들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 내 잘되라고 한 건데.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너 잘되라고라는 말 뒤에 진짜 숨은 뜻이 뭘까요? 그야 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아들은 왜 그 말을 듣고 떠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잘되라고는 사실 내 방식대로 해라는 뜻 아닐까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강요한 건 아닐까요?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가 잘 되라고라는 말로 너를 억눌렀구나. 용서해다오. 아들은 다음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잘 되라고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브 마이어 교수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눠 우리에 가뒀습니다. 어그룹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우리에, B그룹은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우리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두 그룹 모두 문이 열리는 우리로 옮겼습니다. 어그룹의 개들은 즉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B그룹의 개들은 문이 열려 있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자녀는 내 선택은 존중받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결국 자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반항 엄마 말은 절대 안 들어. 무기력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다 정해주겠지. 둘 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조건 없이 존중받을 때 성장한다. 이렇게 해야 사랑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존중해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너는 잘 되는 거야.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통제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이 말은 관계를 파괴할까요? 첫째, 선택권 박탈입니다. 이 말 뒤에는 항상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며느리도 모두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되라고라는 명목으로 그 권리를 빼앗으면 관계는 깨집니다. 둘째, 그럴 수도 있지의 정반대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상대방의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다 너 잘되라고는 내 방식만이 정답이야라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응원할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라고 막아버리면 대화는 끝납니다. 셋째, 진짜 의도의 은폐입니다. 사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 뒤에는 종종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그래. 내가 통제력을 잃는 게 두려워.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하지만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너 잘되라고라는 포장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회사 그만두면 엄마가 불안해. 혹시 내가 힘들어질까봐 걱정돼.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렇게 말하면 아들도 이해합니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갈망으로 태어난 아들,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을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오늘부터 그 말을 멈춰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응원할게.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독이 되는 문장 두 번째, 내 때는 더 힘들었어. 과거의 잣대. 부산에 사는 황인철 씨와 딸 황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황 씨는 7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40년간 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 학비대고 부모님 봉양하고 자녀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었습니다. 딸 지영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씨가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황 씨는 딸의 말을 듣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내 때는 더 힘들었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지. 주말? 그런 거 없었어. 명절 때도 일했어. 너희 세대는 그래도 좋은 거야. 우리 때보다 훨씬 나아.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황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그 후로 지영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슬퍼도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때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만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딸과의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황 씨는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고.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 장로님, 내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 그거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너는 힘들어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황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딸이 힘들다고 할 때 딸은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때는 더 힘들었어라고 하면 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구나. 나는 투정 부리는 거구나.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황 씨는 그날 밤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앞으로는 귀 기울여 들을게.
딸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말하면 항상 내 때는 더 힘들었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나약한 줄만 알았어요. 아니야. 넌 충분히 힘들었어. 아빠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지금 두 사람은 매주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내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 그건 자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왜 이 말은 관계를 파괴할까요? 첫째, 고통의 비교입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고통은 각자에게 100%입니다. 내 때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효화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70년대의 고통과 2025년의 고통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노동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 노동이 힘듭니다. 예전에는 가난이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경쟁, 비교, 소외가 고통입니다. 내 때는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지의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내 때는 더 힘들었어는 상대방의 경험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니야, 그건 힘든 게 아니야. 이것은 공감의 반대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 때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아, 나는 이해받지 못했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또한 베트남의 승려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다. 상대방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듣고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다. 내 때는 더 힘들었어는 경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때는 더 힘들었어. 요즘 애들은 그래도 좋은 거야. 우리 때보다 훨씬 나아. 오늘부터 그 말을 멈춰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고통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힘든 건 당연해. 이 태도가 관계를 살립니다. 독이 되는 문장 세 번째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비난과 우월감. 대구에 사는 이영희 씨와 며느리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결혼 5년 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이 씨와는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육아 문제에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박 씨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면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애새 키워봐서 아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박 씨가 아이를 재우는 방식을 정하면 이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책만 보고 키우려고 해. 경험이 중요한 거야. 박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부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아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런 비싼 장난감 사주지 마. 애들은 뭐든지 금방 실증내. 박 씨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한 달 후
아이가 정말 그 장난감을 안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들었으면 돈 아꼈을 거 아니야. 내가 경험이 많아서 다 아는 거야. 박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 집에서 항상 틀린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박 씨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정말 내 말이 맞았잖아. 어느 날 이 씨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라는 말,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상대방을 짓밟는 거야. 왜? 내 말이 맞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맞았다고 해서 그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니야. 거봐라는 말은 넌 틀렸고 나는 맞았어라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건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 이 씨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거봐라는 말로 너를 무시했구나. 내가 아이 엄마야. 내가 내 방식대로 하면 돼. 시어머니는 옆에서 응원만 할게. 박 씨는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거봐라는 말, 그건 관계를 죽이는 독이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부시먼 교수는 사회적 거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어그룹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는 말을 들음. B그룹 실수했을 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는 말을 들음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B그룹은 자존감이 60% 감소했고 우울 지수가 50%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80% 증가했습니다. 부시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안긴다. 수치심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다. 수치심을 주는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해소이능 이백 고광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대답을 보지 말고 그의 질문을 보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내 말이 맞았지? 오늘부터 그 말을 멈춰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내가 맞았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계는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거봐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됩시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 같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노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말로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의 말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